이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질서와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께서 해주시겠는데요. 김기정 원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연세대학에서 수학하시고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연세대학 교수로 재임하시다가 국가안보실 제2차장 하시고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서는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적 과제, 꿈꾸는 평화, 삶과 도전 그리고 미래, 세계적 국방개혁 주제와 한국의 선택,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 우주력의 진화 등 10여 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학자이며 또한 실전가이고 정부에서도 국가정책을 수립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0주년 기념 강연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문제를 보고 한반도의 평화 그 미래를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김기정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강연 시작할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로 발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아래로 이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질의응답할 때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받은 김기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의미 있고 뜻 있는 학술회의에 초대를 해주셔서 또 몇 말씀 좀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2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을 때 단순히 개인의 한 정치인의 노벨상 수상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이 시대에 한국인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한반도가 지향해야 되는 미래의 목표와도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또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기억하고 또 다시 되새겨보고서 20년 전에 수상의 의미가 앞으로도 계속 좀 저희 한반도의 미래에 좀 중요한 의미로 다시 남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부탁을 받은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질서, 평화 그리고 한반도 이런 것이어서 다소 조금 학술적인 설명이 될 수는 있으나 질서라는 게 뭐지? 국제 질서라고 우리가 흔히들 평이하게들 얘기를 하고 이럽니다만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인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이것부터 좀 살펴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 질서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국제 체제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문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서요.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 추상적인 의미들 그런 걸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고 진단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유행했던 용어, 그 철학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제 행태주의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구조였습니다. 구조는 뭔가의 배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냉전 체제라고 부르는 그는 냉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제 체제라는 뜻이고 이 냉전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소련의 양극 구조적인 두 국가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의 배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다.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체제였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체제론적 설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체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질서라는 말을 쓰게 되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질서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국제 시스템 체제 내에서의 구조적인 특징들, 이를테면 강대국은 어떤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다, 또 우리가 흔히들 양극 구조다, 다극 구조다, 이게 전부 다 구조적인 특징들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들, 또 국가들을 구성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나 보통 사람들이 국제 정치란 무엇이다, 국제 정치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관념이거든요. 이제 이걸 통칭하면 관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안에는 사상적인 것, 신념 혹은 생각, 한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930년대의 국제 질서의 특징은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면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의 질서였습니다. 지금 질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념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권력 구조, 힘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힘이 분산되어 있는가, 어떤 국가가 특별하게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들의 행동적 양식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하는 행동, 혹은 평화를 지향하는 행동,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립하고 연합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동시대에는 어떤 제도적인 특징들, 이게 제도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럴 때 국제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레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게 네 가지의 요소들, 관념, 구조, 행위, 제도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요소가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질서를 생각한다면, 질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구조와 국제 체제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국제 정치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에 국제 정치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는 이 관념을 혹은 생각들을 국제 정치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개념을 따지자면 질서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한 선택이겠다. 그래서 저에게 준 오늘 강연의 제목이 마침 국제 질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질서와 평화라고 해서, 역시 김대중 도서관에서는 이게 이런 그 넓은 의미들의 질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현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 시대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구나,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좀 약간 좀 재미없는 이론적인 논의이긴 하지만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질서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게 일정 기간 동안의 행동 양식들을 우리가 흔히들 질서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 질서도 변화하지요.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까를 보면, 지나간 시대의 국제정치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힘의 배분 관계, 양극 구조가 됐다, 다극 구조가 되었다, 한 국가가 성장했다, 한 국가가 쇠퇴했다, 이러면 배분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배분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질서가 변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체제가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뭐가 질서를 크게 움직여 왔을까? 질서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의 요소들, 관념, 구조, 행위, 제도 중에 선행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권력 구조의 문제와 관념이 먼저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행동, 또 국가들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제도들이 후행하면서 변화하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국제 정치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이런 그 관념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건 뭐 아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였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관계들이 아마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더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관념적인 변화라는 것과 권력 구조의 변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행하는 두 가지의 측면을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것이 한반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좀 슬라이드에 너무 좀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보기가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국제 질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와 비유해서 설명을 가끔 하냐면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뭐 꼭 사람이 죽어서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지나고 나면 질서가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을 표현할 때 뭔가 변화된 요소를 반영하는, 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국제 정치의 역사에서 이게 큰 규모의 전쟁이면 아주 크게 변화했고, 또 뭐 그걸 또 그 큰 변화, 큰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전쟁들도 이제 질서 변화의 작은 요소들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질서를 왜 변화시켰는가 보면, 첫 번째는 전쟁 이후에 국가 능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문에 경제력이 변화하기도 하고, 생산 능력도 변화하고, 소비의 방식도 변화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투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되고 군사력이 손실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 능력이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큰 질서의 변화가 왔다. 꼭 관찰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명 손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낼 때 시점에서 보니까 벌써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뭐 한 6,4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이제 오늘은 더 많겠죠. 1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데, 이 전쟁 못지않은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의 큰 변화, 전쟁의 버금가는 변화라고 봅니다. 아까 이미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아주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봤던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들의 일시적인 혹은 또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갈 만한 이런 공급망의 위기가 왔고, 이것 때문에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존 우리가 유지해왔던 경제 체제, 경제 시스템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건 이제 경기 침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들이 뭐 어떤 국가들은 마이너스 뭐 10% 성장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전쟁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듯이 어쩌면 전쟁과 버금가는 이런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전쟁 이후 못지않은 큰 변화가 우리 앞에 아마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관념의 영역,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의 영역, 생각의 영역들을 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만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질문을 던져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이었는데, 또 따지고 보니까 이건 국제정치학, 또 정치학, 어쩌면 이 학문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국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이번에 보니까 어떤 국가들은 상당히 우리가 서구 국가들의 아마 그런 신화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국가들은 이런 전염병의 감염 사태에 뭔가 대응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주 형편없는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는 원칙이라고 배워왔는데 어떤 국가들은 생명이 그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국가들도 관찰되고 그랬거든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란 게 도대체 뭐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능력이 있다 하면 무엇일까?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국가가 어떤 위기 사태에 있어서 그것을 통제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여야 하고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아주 자주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난 한 10개월 코로나 감염 사태를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정부가 하던 노력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뭐 K-방역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공공외교적인 하나의 아이템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의 복원과 또 서로의 생명을 서로 존중하려고 하는 이 원리들이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또한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국민들의 성숙된 태도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력이 있다, 국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흔히들 이전에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의 이론에서 보면 다른 국가가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가 파워, 국가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의를 이제 좀 다르게 내려져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능력이 있는 국가라 하면 국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와서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지식이나 대처의 능력이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정말 능력 있는 국가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 던진 질문들 중에 우리는 답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가 찾은 답들이 또 실천한 답들이 어쩌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하나의 전범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안전하다는 것, 우리가 흔히들 위협으로부터 뭔가 안전한 상태를 security, 안보라고 불러왔는데 이런 거 아주 오래된 논제들입니다. 일찍이 1940년대에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유명한 연설을 하죠. 인간이 태어나서 가져야 하는 4가지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유이고 이 자유는 국가들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자유이고 종교의 자유이고 또 하나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걸 흔히들 언론의 자유라고도 의역해서 쓰기도 하는데 freedom of expression,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 2가지는 뭐뭐의 자유입니다. 믿음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그런데 나머지 2가지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부적인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기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freedom from poverty.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으면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간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공포로부터 혹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freedom from fear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국제정치적인 평화, 국제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평화가 이게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천부적인 기본적인 자유 영역이고 국가들은 이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1940년대 초에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원치 않지만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그러한 연장의 논리의 연장선에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연합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일종의 정치적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전하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안보라고들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 안보 이러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주 익숙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익숙합니다. 근데 국가 안보도 국가가 뭐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가능해주는 요소들, 가능하게 만드는 걸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안전함이, 우리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 이 논리를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개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안보라고 해요. 국가를 하나의 개체로 놓고 볼 때 다른 국가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침략당하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 이게 오랫동안 경구처럼 우리를 지배해 왔는데 이를테면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로마 라틴어로도 시브츠 파셈 파라벨룸 이란 말이 한 2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왔어요. 이건 내셔널 시큐리티인데요. 이 시큐리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내셔널 유일한 수식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는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글로벌 시큐리티도 있고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딱 느끼게 된 것은 안전하다는 것,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안보, 휴먼 시큐리티. 이런 휴먼 시큐리티, 인간 안보라고 하는 건 이미 등장한 지가 30년 정도가 됐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추상적 수준에서의 논의 그리고 실천, 아주 제한된 실천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간이 안전하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안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구나. 인간이 그냥 전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뭔가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게 만드는 능력이 국가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열심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안보에서부터 인간 안보로 또 국가 안보에서부터 지역 안보로 이렇게 넓혀서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아주 쉽게 목숨들을 앗아가게 된 시대에 미사일 몇 개가 더 있으면 뭐하고 탱크가 몇 대면 더 있으면 뭐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우리는 지난 한 30여 년 좀 더 길게 보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그 아주 놀라운 추세 속에 살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래서 학자들 이름을 붙이기를 세계화 혹은 지구화라고 붙였습니다만 세계가 하나 조밀한 관계로 만들어지고 축약되어 갔던 거거든요. 이 안에는 뭔가 통합되어져 간다는 보편화의 속성도 있었고 또 규제를 낮추는 자유화도 있었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영역을 더 확대하는 국제화도 있었고 국경이라는 것, 국경, 내셔널 보더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이른바 탈영토화라는 것도 다 세계화의 시대적 추세라고 봤던 거죠. 이게 1945년 자유무역의 원리가 국제정치의 원리가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의 시대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쉽게 감염되는, 확산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세계화라는 것이 혹은 허상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대로 아마 어떤 사람, 많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 20년, 10년 전에 세계화의 시대가 피크에 달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넓게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담론들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대적인 도전이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죠. 이만큼 담을 쌓아두고 넘을 때마다 비자를 받고 여권을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동들을 정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경인데, 이런 제한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으려는 동력들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종교가 점 확산되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자본이 월경하는 동력을 가졌던 것도 그렇고, 또 국경을 아무리 발을 높여도 정보는 클릭 하나면 우리 손으로 확 들어가, 이런 시대를 거친,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이러스도 그렇게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과 정치적 결정 사이에, 정치적 결정, 국경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갭들이 확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위기와 혼란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방역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제 학자들은 무슨 모델들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모델 같은데, 한 가지 모델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3가지 모델로만 얘기를 하자면, 국가가 아주 강력한 록다운을 실시하는 방식, 이 방역 권위주의 모델. 또 하나는 뭐 거의 국가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서, 미국처럼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사실 서구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정부가 통제해도 듣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방역 시장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조금 그랬던 거는, 어떤 국가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 국가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방역 방임주의, 이거는 좀 논쟁거리에서 제가 뺐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려나요? 근데 어쨌든 방역 방임주의가 있고, 정부가 개입을 하되 공공의 보건 생명을 지키는 선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개인의 영역까지는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K-방역의 모습입니다. 이게 방역 공동체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경합하고 있는, 서로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다시 재발하게 되고, 코로나 19이지만 다시 21또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 공동체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능력은 모여야 하고, 공동체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속되어야 하고, 공공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들을 모셔야 할까, 이런 문제들에 관한 이제 해법들이 앞으로 좀 더 찾아봐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가 간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막 혼란하고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벌써부터 나오게 된 담론들이, 얘기꾼들이 뭐냐 하면 각자 살자, 각자 도생론. 이건 뭐 이미 오래전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다소 후퇴시키니까 결국은 국가들이라는 게 다 각자 알아서 살 길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각자 도생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담론들이 좀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겪고 관찰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이 국제정치적 리더십, 좀 뭐라고 그래야 돼, 시대를 앞서가면서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이렇게 전망의 그런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면서도 당대의 실천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위로부터 아래로 탑다운으로 이거 해, 이게 강압적 형태의 리더십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많은 불안과 혼동과 위기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리더십은 국가들 간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국가들 간의 합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어야 돼요. 이런 리더십의 시대를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국가가 이제 좀 더 능력이 있으면 국제적인 공공재, 방역과 관련해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뭔가의 콘센서스 빌딩을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국제적 리더십이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아이디에이션, 관념적인 변화라면 이건 뭐 권력 구조의 재편이 이미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국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를 우리가 영국의 팍스 브리타니카의 시대였고 20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였는데 어떤 나라도 패권적 지위를 영속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나간 인류 문명사를 보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국가, 패권 국가도 영구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 또한 20세기를 넘겨가면서 서서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리더십이 미치는 범위와 그 효용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무렵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중국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 양극 구조화 이런 것들이 현 시대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특히 연관지어져서 미중의 이 경쟁 구도,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서구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데 이 황화론이라고 불리는 옐로우 페리, 이거 뭔가 징기스칸 이후에 생긴 트라우마 같은 거죠. 이게 뭔가 색깔이 좀 피부 색깔이 자기네들보다 조금 어두운 그런 민족들, 그런 인종들이 서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옐로우 페리라고 불렀는데 이 옐로우 페리 다시 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태를 일각에서는 미국의 일각에서 서구 사회 일각에서는 자꾸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일종의 이러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또 관찰하고 있는 문명적 적대감. 미중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들 키신저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키신저는 미중 관계를 정상화시켰던 분이잖아요. 근데 키신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 구조, 협업 구조를 생각하면 경쟁은 할 수는 있으나 충돌은 옵션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관계는 오히려 협력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상호 의존된 관계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던 것이 미중 관계의 미래를 바라다보는 키신저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게 한때 워싱턴에서 주류적인 담론 시각이었는데 오늘날 몇 년 전부터 워싱턴에 가보면 키신저 패러다임이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속성을 떠나서 온순함, 거침 이걸 떠나서 싱크탱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견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미국의 담론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정치 현실의 영역에서도 지난번에 7월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닉슨 도서관 앞에서 했던 얘기의 핵심들을 보면 사실상 신냉전의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선제적인 신봉쇄 전략의 표명. 지금 중국의 행태를 보라. 이게 중국 공산당을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 국가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오늘날 중국의 구성은 중국 공산당의 행위라고 또 묘사하고 중국이 지배하는 패권을 우리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기술 패권주의, 기술 민족주의 우리는 거부한다. 굉장히 반중국적인 정서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점차 점증되어 가던 미국 사회 내의 반중 정서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미 미국은 전략으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도태평양, 쿼드,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서로 상호 경제 번영을 공유해야 된다는 EPN 전략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바이든 같은 분도 이제 당선자도 가치 동맹을 더 중시하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들 간의 협력이
앞으로 미국의 주요한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들 이미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의해서 이거는 엄연한 현실로 우리에게 쫙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냉전 시대에 우리가 관찰했던 형태, 그 시대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재현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만 놓고 보면 우리는 말로는 신냉전적인 질서, 신냉전적인 구도가 다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인가를 보면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이겠지요. 1950년대의 동북아시아의 구도를 보면 딱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북방 삼각관계와 남방 삼각관계의 적대적인 대립 형태. 이게 대립의 형태는 전 세계적이었지만 동북아시아만 놓고 보면 북방 vs 남방 삼각관계. 북방은 소련, 중국, 북한이었고요. 남방은 미국, 일본, 한국이었어요. 각각 만들어지는 지점과 흔들리는 지점들은 각각 다르긴 했어도 어쨌든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냉전이라고 불렀던 시대의 동북아시아의 질서, 구도의 특징은 신북방 삼각관계와 신남방 삼각관계의 대립적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삼각관계의 대립 딱 접점이 한반도입니다. 이 북방 삼각관계의 이게 주된 책임자였던 미국이 했던 표현으로 보면 Korea is on the front. 이게 최전선에 한국이 서 있다. 저쪽에서 보면 북한이 최전선에 서 있었겠죠.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면 다시 한반도가 두 적대하는 삼각 구도의 대립 접점이 한반도 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흔히들 삼중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의 양상을 가지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인데요. 하나는 협력을 더 좀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움직임도 있고, 이를테면 뭐 생존 담론, 공존 담론이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한쪽은 라이벌리, 경쟁 구도, 각자 도생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종의 경쟁 갈등 구조겠죠. 이게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또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좁게 보면 한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한반도 지역의 패러독스도 있습니다. 한반도 지역의 패러독스는 이를테면 냉전적 사고, 유산으로 받은 냉전적 사고, 북한의 핵개발의 무모함,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경쟁과 갈등의 동력이라면 한반도 평화공존의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협력의 협력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공존하고 보이죠. 자, 뒤에 제가 슬라이드가 조금 많아서 스피드를 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아마 이미 익숙한 용어들인데요. 한반도에서는 민족 국가, 우리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것이 아직도 완성되고 있지 않다. 네이션 스테이트가 미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 내에서는 분단과 북한을 바라다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해 왔습니다. 앞에를 따서 민족 중심적 시각이 있고요. 뒤를 따서 국가 중심적 시각이 있습니다. 민족 중심적 시각은 북한의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이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 국가 중심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정부 중심의 관계죠.
ROK와 DPRK 관계. 이렇게 보면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 국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존해 왔습니다. 이게 지난 20년 우리의 관찰입니다. 왜냐하면 정치화되었고 이념적인 대립의 형태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뒤에다가 beyond 이걸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정치 지도자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북한은 우리에게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3의 시각이죠. 이 시장 중심적 시각. 또 하나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바라다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어로 international 이런 국가와 국가의 관계죠. 그런데 intranational 이러면 민족 내부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한반도 위에 만들어지는 정치 기상도, 흐림, 맑음, 갬 이런 정치 기상도는 두 개의 축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국제정치의 축이 이를테면 한미동맹 이러면 국제정치의 축에서 움직이는 요소들이고 북중관계도 국제정치의 요소들인데요. 남북관계는 인트라내셔널의 영역입니다. 민족 내부적 영역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교체하는 지점에서 한반도 위에 만들어지는 기상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국제정치의 요소들이 한반도의 기상도를 결정해왔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인트라내셔널 다이멘션에서 말하자면 민족 내부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결정권을 가져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시도가 햇볕 정책이었고 두 번째가 노무현 정부의 민족 화해 정책, 화해 번영 정책이에요. 지금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아마 그런 맥락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바라다보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게 우리 시대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 살면서 가져야 하는 전략적 구상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2018년에 우리는 한반도의 봄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가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해석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속도가 기대한 것만큼 나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만들었던 그리고 1년 동안 진행이 됐던 데서부터 좀 상당 부분 좀 뒤로 와 있기는 하죠. 근데 2018년의 변화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인터내셔널 국제정치의 영역,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운명까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그게 주류였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인트라내셔널이 판문점 선언이 국제정치를 막 견인해 가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런 겁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게 제가 더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서 따왔는데 그 시, 잘 알려진 시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건 역사의 현장이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덜 간 길을 가기로 결정함으로써 변화는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 신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현상 유지, 스테이트스 쿠어의 시대를 넘어서 가지 않은 길로 가게 하는 이런 변화들이 2018년에 있었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다음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한반도 분단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는 그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왜 이런 2018년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했는가? 가장 쉬운 답 중에 하나는 해왔던 방식대로의 군사적 대립, 유산, 관성 이런 것으로는 결국은 분단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군사적인 대립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조금 넓혀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뭐 북한 핵 문제,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문제, 비핵화는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책을 찾아나갑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을 입구에다가 둘 것인가? 옛날에 비핵 개방 3천처럼 비핵되면 개방하고 3,000달러 만드는데 이게 아니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입구에 두면 뭔가 다른 것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해결되어야 하는 입구론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를 출구 쪽에다가 놓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발상의 전환이 2018년에 표현되었던 보입니다. 또 하나가 국가중심적 시각, 민족중심적 시각을 넘어서서 그 사회적인 남남 갈등의 구조를 넘어서서 시장 중심으로서의 시장 중심적 시각으로서 북한을 보고, 이거는 유럽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경험들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안보의 민감성을 낮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반도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제가 북방삼각관계, 남방삼각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립이 우리 스스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삼각구도 간의 대립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면 이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그래서 이 진영화의 구도, 블락 투 블락이라고 하는 이 진영화의 구도를 우리 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2018년의 변화를 저는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적이거나 정치 현장의 논리이거나 간에 평화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길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시비스 파셈 파라벨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딜레마를 양산해왔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현실주의적 평화, 절충주의적 평화, 자유주의적 평화, 이상주의적 평화,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가들이 하고 있는 방식들을 보면 현실주의적 평화에서는 이를테면 자강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도 많은 국가들이 선택을 하죠. 그런가 하면 너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너에게 100배 이상 보복 공격을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도발을 방지하는 억제 전략이나 디터런스라는 것도 현실주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절충주의의 방법은 군비 통제론, 국가가 군비를 가지고 있으되 사용하는 방법들을 서로 합의하에 이게 뭔가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잘못된 시그널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게 군비 통제적 방법이 우리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이에요. 자유주의적 경제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내셔널 시큐리티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면 이게 이제 국제연합도 이런 거고요. 왜냐하면 집단 안보거든요. 컬렉티브 시큐리티거든요. 집단 안보. 유럽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자간 안보 협력체라고 부르는 협력 안보 혹은 공동 안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국제 안보, 자유주의적인 발상.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면 싸울 이유를 스스로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들 분류를 하자면 자본주의적 평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모두가 다 자유주의 평화의 방식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세 가지를 위에 앞선 세 가지를 모두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평화, 절충주의 평화, 자유주의 평화를
결합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붙여 부르기를 평화유지, peacekeeping, 평화조성, peacemaking, 그리고 평화구축, peacebuilding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보죠. 기존 하고 있었던 deterrence,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면 그것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더하여서 평화 조성, peacemaking에 들어가는 것이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2018년 9월에 가서 군사적 부분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천은 더디 가긴 했지만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가?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남북한의 평화를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라는 합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었거든요. 남한도 북한도 모두가. 여기에 더하면 종전선언 통해서 휴전 협정을 대체하는 평화 조약까지도 가게 되는 이 형태가 모두가 다 평화 조성의 전략이고, 여전히 우리는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조건만 되면 이게 이제 제재가 일정 정도 해제가 되고 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략, 이것들이 우리가 구분해 볼 때는 keeping, making and building이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아까 평화 이론에서 보면 현실주의, 절충주의, 자유주의적 평화를 모두가 다 하나의 틀 속에서 놓고 실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움직임들은 지난 우리 정부 70여 년의 대한민국의 정부사에서 보면 어느 정부도 다 분단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했는가를 분류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대적인 대립 전략, 1950년대 이승만 정권 때는 이런 방식이었고요. 공생적인 대립 전략, 박정희 시대일 텐데 서로 적으로 간주하면서도 서로 적으로 필요를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공생적인 대립 전략이 있었고, 그런데 간헐적으로 평화공존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관리하려고 했던 정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작이 김대중 정부였고 두 번째가 노무현 정부였고 세 번째 맥을 잇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그 ABC의 타입 중에서 이렇게 펜들럼처럼 B와 C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역대 정부들의 분단 관리의 모습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족 통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지금부터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지만 그때쯤 되면 통합지향의 전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분단 관리 전략이 나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평화 유지 조성 구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비핵화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의가 너무 길어졌으면 슬라이드 2개만 더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입구론, 출구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핵화는 하긴 해야죠.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가를 인정할 수도 없고 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핵을 비핵화를 하고 또 평화를 이룰 것인가? 저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peace through denuclearization,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에 이르는 방법. 이건 일종의 비핵화가 완성되어가는 단계에서 평화 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워싱턴이 관심이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종의 입구론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것만이 유일한 방식이라면 지금 정부는 북미 관계 협상이 끝날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렬적으로 뭘 하고 싶은가 하면 denuclearization through peace, 평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서 비핵화를 속도를 높인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만들어내고 군비 통제도 하고 이름으로써 또 남북한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군사적인 긴장관계 수위를 낮추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 공언해둔 비핵화의 속도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 정부에게 주어져 있는 몫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모두가 다 할 수밖에 없다. 북미 관계의 협상 우리는 서포트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Peace through denuclearization이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에 이르는 방법 우리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면 평화를 통해서 비핵화의 속도를 내리지 못하게, 비핵화의 길에서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평화 보상의 전략인데, 제가 여기 하나를 써두었는데, How to make point of no return.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미리 선언하고 단언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또 북미 관계의 협상의 특징 때문에 한 2년 정도 수년되는 것이다. 2021년에 다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아주 갈림길에 직면하게 될 텐데 다시 복원시켜야 하는 그 논리와 동력은 바로 2018년에 우리가 만들고 일정 정도 실천에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바로 이 논리입니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에서 선언했던 비핵화의 길에서 김정은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자기네도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핵화의 길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돌아올 수 없는 지점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오브 노 리턴 1이 싱가포르였고 포인트 오브 노 리턴 넘버 2가 하노이였는데 지금 1에서 2 지점에 가다가 멈춰 있는 겁니다. 이 지점들을 자꾸 만들므로써 북한이 하고 싶어도 북한 내부에서 하자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핵무기 포기하면 죽음이다라는 그런 집단도 그런 그룹도 있을 거예요. 이 그룹들이 더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고 그래서 김정은의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합니다.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관여시킬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의 시장에다가 포함시켜서 관여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길이 두 가지가 놓여집니다. 하나는 비핵화로 가는 길이고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점진적인 행동 대 행동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점진적인 해결 방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한반도가 두 번째 하이웨이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생션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다 풀리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약간의 출발 지점을 뒤로 놔두었는데 이것의 시작은 리더십이었고 정상회담입니다. 궁극에 가서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남북한 평화공존이라고 부른다면 이 하나는 비핵화의 길, 하나는 뭐 시장적 협력으로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길이라면 이 길 사이를 연결시키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인게이지먼트, 관여 전략입니다. 워싱턴은 맥시멈 프레션 인게이지먼트 하다가 맥시멈 프레션만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스탑 되었죠. 관여는 준비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한국과 미국이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공동관여, 조인트 인게이지먼트를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전략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장 슬라이드가 남아있지만 강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기정 원장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고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한반도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제안 받을 건 없는데 그래도 4시가 됐는데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손 들고 또 질문하신 것도 얼마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시간이 있으면 북쪽 설명. 그러면 네. 질문이 두 쪽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교수직을 26년을 하고 이제 8월달에 퇴직을 했는데요. 강의도 자꾸 하면 좀 능숙한 방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한 3개월 강의가 쉬다 보니까 이게 시간 배분에 실패했습니다. 또 이게 좋은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게 되어서 약간 좀 기분이 흥분됐던 점도 있었고, 마지막 2개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는 어떤 시대 위에 서 있을까? 다소의 좀 단순화된 묘사일 수는 있으나 2017년 지금 정부가 들었었을 때는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5월달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러나 그 한 해 내내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북한의 그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실험을 지켜봐야 했고, 메시지는 발신을 많이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하고 미국에 가서도 하고. 그런데 북한은 막무가내로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그 무렵에 10월달에 제가 워싱턴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비행기 14시간 타고 오면서, 워싱턴에 당시 2017년에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로서는 그게 당시 용어가 코피 전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데, bloody nose strategy, 때릴 만큼 다 북한을 때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코피 내는 정도를 때리는 거지만 코피 흘린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한국은 또다시 전쟁의 상태로 가게 되는구나. 14시간 동안 내내 그런 고민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던 지점이었지만, 전쟁 나면 난 뭐 해야지 이런 고민하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2017년을 지나서 평창올림픽을 거쳐서 특사교환, 그리고 판문점 싱가포르로 이어졌던 걸 보면 2018년은 새롭게 우리가 만들 수 있던 희망의 한 해예요. 한반도의 봄이라고도 묘사하였습니다. 그게 2019년 2월까지의 하노이까지 갔는데, 하노이는 참 지금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소도 있었고,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올턴이 마지막에 개입해서 했던 개인의 정치적 욕망도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노딜로 끝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은 워싱턴 내에서 일부도, 평양 내에서도 일부도, 우리는 상당 부분이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가 판문점에서 3자 회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내하면서 기다렸지만 결국은 북미 관계의 양자적 틀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는 보지를 못했고요. 2020년 올해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를 가는 것, Peace through denuclearization이 미국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이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과 병행해서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걸 이제는 정말 발화시킬 지점이다. 그 생각한 것이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breakthrough, 뭔가 타겟책을 찾겠다. 그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이 북미 관계 양자 간의 협상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앞선 전륜구동이 북미 관계의 양자 협상이라면, 우리는 남북 관계의 관계를 좋게 해서 북미 관계를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은 후륜구동 자동차입니다. 2020년 전까지는 전륜구동 자동차였다면, 2020년에 와서는 우리는 후륜구동 자동차도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게 이제 후륜구동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무렵에 북한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돌파, 물론 북한의 정면 돌파와 우리의 타겟 간의 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북한은 뭐 이미 상당 부분 각오한 듯 다시 고난의 행군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오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여러 가지의 취약점도 있어서 뭔가 조금의 전략적인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유도하면 2018년과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물론 추정입니다만 북한 내에도 두 가지의 그룹이 존재하는 것 같다. 북한은 다른 국가와 비해서 아주 정책 결정 구조가 수직화되어 있고 또 집중화되어 있고 통제도 잘 되는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북한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2018년에는 어쨌든 비핵화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는데 2018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그룹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2019년 중반 하반기를 지나면서 뭐 정면 돌파 이렇게 가는 노선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북한 내인 두 가지 그룹이 경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름 붙이자면 발전론자들이 있고요. 발전파들이 있고 경제 발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무기도 폐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지점에 가면. 그러나 리비아식은 안 된다.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보게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핵무기가 국가로서의 북한을 안보를 지켜주는 마지노선이다. 최고의 보루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또 한번 드러났긴 해요. 이걸 우리가 이름을 붙여 부르자면 안보파. 그래서 안보파와 발전파 두 사이에 뭔가 토론과 경합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2018년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전파의 목소리를 좀 반영한 것이었다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좀 안보파의 목소리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0년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안보파가 좀 더 우세한 듯 보이는데 이 지점에 북한의 경제가 어떤 방식의 위험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를 자기네들도 평가를 할 것이고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1월 8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북한이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을 밝히게 되는 시점에서 이 안보파와 발전파 사이의 경쟁 구도 권력 관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다시 발표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물론 뭐 우리가 대북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쉽게 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상대로 북한을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한반도의 주된 책임은 우리이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발전파가 조금 더 건강한 목소리를 북한 내에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쭉 맥이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협력정 노무현 전 황해협 정책에서 쭉 이어지는 이런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은 2021년의 상반기 보면 미국도 정치적 리더십이 변화할 거고요. 트럼프는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북한도 조심스럽게 워싱턴의 변화를 보고 있겠죠. 그럴 때 다시 큰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한 해가 될지 혹은 2018년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다시 이게 2000년대 초반처럼 2018년처럼 이렇게 뭔가 평화공존의 상태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지 안 그러면 아주
이전의 대립의 형태로 다시 회귀하게 될지를 내년도에 정치적 상황이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정 원장께서 쭉 강연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현재 평화의 문제가 민족 내부 간에 또 국제 간에 이 두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까 하는 지점이 와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과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때 아무런 정상회담에 관한 준비의 프로토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제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준비를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협상에는 5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내 말을 하기 전에, 내 입장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의 입장과 내 말을 아주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두 입장이 동의가 되면 동의된 대로 결론이 가지만 안 맞으면 그러면은 타협의 길을 가는데, 타협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이 아닌 것은 끝까지 지키고 남겨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화가, 협상이 성공이 되면 이것은 당신의 덕이다. 당신의 덕으로 이번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협상하고 돌아와서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뒷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가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놀라운 6.15 남북 정상회담의 소위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였습니다. 북한의 입장, 우리의 입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먼저 들어주는 것.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는 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에 각 특사들을 각국의 주요국에 보내면서 숨소리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전부 알려주라. 우리 민족끼리 뒤에서 뒷전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숨소리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전부 잘. 역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백화원 초대소로 가는 그 차를 탔는데 갑자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같이 올라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전부 놀랐죠. 제가 그때 청와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 그 1시간 동안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 가는 이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궁금거리였고 의혹이었고, 그 당시에 소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길거리에서 환호하는데 그게 무슨 갑자기 비밀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소상히 알려드렸는데, 결국 지금도 북한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문제, 또 미국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가지고 있는 이 신뢰의 금이 가 있는 문제,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김기정 원장이 얘기한 이 모든 이 논의 속에서 이걸 포괄해서 이것을 우리의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데 신뢰가 어떻게 구축될 건가 하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마침 우리 김기정 원장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으로 가셨고,
또 정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신뢰에 기반한 평화의 기회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마감하면서 오늘 김정 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지금 4시간 넘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때문에 제한된 수료를 하지만 발표하신 두 분이 정말 진지하게 풍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 오늘의 논의가 정말 우리의 한반도의 남과 북의 평화뿐만 아니고 세계 평화와 인류가 새롭게 살아가는 좋은 희망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씨앗이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학술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